안녕하세요. 월요일 출근길 주식시황 글로벌 스탁소 박상준입니다. 자, 월요일이 또 밝았습니다. 지난주 다들 잘 보내셨죠? 주말에 날씨도 좋았고 이번 주에 또 비 온다고 하니까 벚꽃이 이제 만개했었는데 또 질 거라고 하는 우려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주말에 나들이를 엄청 나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중에 하나죠. 나갔는데 뭐 저희 아파트에는 나가려고 보니까 뭐 차들도 다 나갔더라고요. 이미 그 정도로 많이 나들이객들이 몰렸는데, 제가 상암동 살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아파트 단지 옆에 이제 그 어디 그 공원이 있죠. 그쪽에도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족들하고 남산공원을 갔거든요. 하얏트 호텔 옆에 있는 거. 저는 거기를 좀 자주 가는 편인데 거기가 아무래도 벚꽃으로 유명한 곳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벚꽃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붐비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거기를 조금 자주 찾는 편입니다. 가족들이랑 나들이를 갈 때는. 근데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요새 왜 결혼식 예약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얏트 호텔에서도 결혼식이 한 건인지 뭐 몇 건인지 모르겠지만 결혼식 인파들이 엄청 몰려가지고 생각보다는 조금 붐볐지만 그래도 뭐 괜찮았습니다. 뭐 조용히 가족들이랑 걸으면서 얘기 나누고 하기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뭐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고 또 활기찬 한 주의 시작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지난주부터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제 이슈 중에서는 뭐 지표들 몇 개 좀 중요한 것들이 있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식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 요게 실제로 51.9가 나왔고요. 예상치가 51.5였습니다. 예상치보다 잘 나왔죠. 호재였었고요. 근데 2월 달에 52.6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게 좀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면은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준비 안 된 리오프닝 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확 증가를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생산 인력이 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확진되고 나서 집에서 격리를 하던가 병원을 가던가 하면서 일터에 못 가는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확 꺾였었다가 2월 달에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에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확장이 안 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또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는 자신감이 좀 제대로 붙은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공식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뭐 국유 기업, 대형 기업들 위주로 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차이신 PMI 같은 경우에는 뭐 민영 기업들, 중소형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대형 기업들, 중소형 기업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서 월요일 날 오늘이죠 발표하는 차이신 PMI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상 매주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 왜 신규 주간인지 아시죠?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간 단위로 주급을 많이 지급을 하다 보니까 주간 단위로 해고가 고용이 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업수당 청구를 주간 단위로 이렇게 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오랜만에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호재였어요. 이게 실제로 19만 8천 건이 나왔는데 예상치가 19만 6천 건이었습니다. 2천 건이나 더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19만 1천 건이었으니까 확실히 증가는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bad news is good news라고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뉴스지만 증시에는 좋은 뉴스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같은 날 발표를 했던 GDP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2.6%, 4분기 GDP 성장률이 2.6% 나왔는데 예상치가 2.7%였어요. 그래서 야, 이거 조금 실제로 지금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살짝 올랐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발표했었던 개인 소득, 개인 소비, 뭐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 이런 것들도 예상치보다는 괜찮았어요. 특히 이제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0.3% 나왔는데 예상치가 0.4%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 이런 거 붙은 거는 다 적게 나오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잘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좀 중요한 지표들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서 경제 이슈 쪽은 좀 이야기를 마쳤고요. 주요 이슈 있었던 것들,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기업들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은행 이슈. 이제 그저 은행 지겨워 죽겠어, 지겨워 죽겠어. 좀 그만 좀 해! 라는 생각 들 정도죠. 은행은 이제 그 퍼스트 시티즌이 SVB의 모든 예금과 대출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162억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 SVB가 전체 자산이 한 72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70% 정도 할인된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좀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스트 시티즌이 사실 뭐 이게 득이 될지 뭐 실이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퍼스트 시티즌 자체만 봤을 때 미국 내에서 기존에 이제 32건이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SVB를 인수하고 나서 SVB가 그래도 10위권이었으니까 뭐 한 20위권 정도로는 어느 정도 이제 상위권 랭크를 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사실 퍼스트 시티즌하고 몇 개가 이제 경쟁을 좀 붙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정부에서 지금 꾸준히 예금자 보호 관련해서 이제 뭐 정책들도 내놓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또 문제 생기면 우리가 개입할게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경기 침체 뭐 금융 위기로 오지 않는 한은 은행권 내가 이제 좀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이제 퍼스트 시티즌도 사실은 좀 윈윈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좀 많은 경쟁자들이 좀 뛰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은행들이 뭐 자산 관리라든지 요런 이제 그 그냥 예금 대출하는 데 말고 이제 그 고객군이랑 관리하는 그 직원이 굉장히 중요한 그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이 부서 자산 관리 뭐 이런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SVB가 좋은 고객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어 가지고 요게 이제 퍼스트 시티즌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그쪽이 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 사실 지금 UBS도 뭐 이제 그 크레딧 스위스 인수를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도이치뱅크 얘기도 조금 잠잠해지고 있어서 은행 쪽은 조금 마무리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주에 알리바바가 제가 알기로는 한 23% 정도 올랐거든요. 한 주간 해가지고. 근데 월요일부터 사실 시작됐어요. 월요일 날 이제 마윈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포착됐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뭐 포착됐다기보다는 좀 이제 보도 자료를 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포착된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알리바바의 뭐 CEO인 마윈은 뭐 도피 아닌 도피를 하면서 일본에서 막 지내고 해외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의 불화설도 뭐 오래된 얘기고 정부랑 실제로 마찰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규제도 좀 빡세게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그 마윈이 돌아오자마자 한 첫 번째 행동이 항주가 이제 알리바바의 본사가 있는 곳인데 항주의 한 학교를 방문을 해가지고 그 학교의 선생님하고 뭐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효율적으로 AI를 가르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좀 포착이 돼가지고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챗GPT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굉장히 들썩이는 어떤 그 섹터이기도 하지만 그 중국에서 지금 요번에 20차 당대회 끝나고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디지털 차이나 해가지고 중국의 디지털화라든지 이런 기술주 쪽으로 좀 밀어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윈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윈이 어찌 보면 중국 정부에 날리는 어떤 러브콜일까? 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전에 미리 좀 조율이 다 됐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보면은 보도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후자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 주가의 최대 리스크로 작용을 했던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굉장한 호재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제 알리바바의 사업을 6개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분할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분할해가지고 이 6개 부분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까지도 각자 하고 IPO까지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굉장히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분할된 6개 이후에 이제 사업 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면 클라우드랑 AI 한 부분 그리고 전자상 거래. 요게 이제 기존의 알리바바 그룹에 남는 건데 뭐 타오바오라든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전자상 거래 쪽이고 그다음 또 식품 배달 쪽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이 차이니아오라고 하는 물류 쪽.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비즈니스. 요거는 뭐냐면 뭐 알리익스프레스, 뭐 라자다 이래가지고 뭐 도매로 이제 한국에서 떼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글로벌 디지털 비즈니스 한 부분 따로 띄고요.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제 알리바바가 또 영화도 만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이렇게 또 하나 따로 떼어난대요. 이렇게 6개 부분으로 지금 떼어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생각에는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클라우드 및 AI 이쪽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발표된 날 효율성이 이제 굉장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한 15%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월요일 날 이제 막 활동이 포착됐을 때 정치적 리스크가 조금 해소되나? 뭐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발표 나오면서 아, 사전에 얘기됐었네. 이렇게 조금 다들 확신을 하면서 정치적 리스크가 조금 제거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알리바바에서 이제 각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 불러다 가지고 콜하고 막 그랬거든요. Q&A 형식으로. 예, 여기 저도 여기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세 가지 정도 중요한 부분을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략적 투자를 처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뭐냐면 과거에 이제 플랫폼 규제 있기 전에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경쟁을 시게 할 때 이제 그 밑에 스타트업이라든지 요런 데에다가 각자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의 적이 하지 않는 곳에는 무조건 투자한다. 이런 게 이제 텐센트의 기본 마인드였고 그래가지고 다 아도찍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분 조금씩이라도 다 투자를 해놓는 거예요. 막 이런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도 질 수 없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하는 이런 경쟁이 좀 심화됐었는데 요게 이제 지분으로 보면은 대충 티가 나죠. 그래서 뭐 20% 이상 들어간 데는 야 파트너십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뭐 5% 미만 뭐 이렇게 좀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텐센트가 들어가기 전에 그냥 들어가 놨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겠는데 과거에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 회사 하나 방문했을 때도 지분이 굉장히 조금 들어가 있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뭐 간섭이 없어서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경쟁적으로 소모적인 투자를 했던 거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 처분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금 확보를 하겠다라는 얘기니까 사실 요것도 효율성 개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지금 한 그룹 안에서 요 부분들이 다 있다 보니까 협업이 굉장히 잘 됐었는데 앞으로도 이 협업이 지속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협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실제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협업은 지속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좀 중요했던 거는 자사주 매입. 지금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하는 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6개 부분으로 나눠지면 근데 여전히 자사주 매입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리바바가 요것만으로 이제 투자 심리라든지 뭐 지금까지 굉장히 좋을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 저희가 이제 구글이 알파벳으로 사명을 이제 변경하면서 이제 사업도 재정비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성장 모델이 새로 좀 제시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사업 모델 제시를 하고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가 좀 해소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굉장히 이슈였죠.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 전망 자체도 올해 되게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매출 EPS가 다 올랐는데 사실 순이익은 한 70%가량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분기에 이제 할인 행사를 좀 대대적으로 진행하면서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4분기에 그 할인 행사는 보통 하죠. 이제 그때 헐리데이 시즌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할인을 폭이 굉장히 크거나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체 상품을 대비해가지고 다 할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작용을 하면서 순이익을 많이 깎아먹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 이게 좀 그래요. 작년 말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경영진이 좀 앓는 소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번에 지금 헐리데이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실적 좀 안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앓는 소리를 하면서 그때 주가 떨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자신감을 표명하니까 사실 뭐 그때는 진짜 수치적으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올해는 적어도 좀 좋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룰루레몬에서 이제 그 5년 동안 제시하는 이런 이제 목표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단기적으로 땡겨질지 그런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즈니가 지난주에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재미있었다기보다는 사실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가 있고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이제 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상반기에 총 7,000명 정도 감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사실 미리 해놨었는데, 그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주에 시작이 됐죠. 그래서 대상으로 뭐 미디어 배급 쪽, 그리고 이제 디즈니랜드, ESPN 요쪽에 손댈 거다 얘기했는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50명 정도 직원이 있었는데, 아예 다 해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메타버스가 지금 가시적으로 뭐 단기적인 시간 안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주가에는 조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4월 달에 더 큰 규모로 이제 2차 감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감원이 지속적으로 상반기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하반기에도 이제 실적이 개선되지 않거나 조금 미래가 불투명하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이제 감원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요새 조금 그런 게, 지금 디즈니뿐만이 아니라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가 뭐 좋은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은데 어떤 기업만 힘들어가지고 감원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회사로, 경쟁사로 가면 되니까 문제는 없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감원을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사실 이 사람들이 재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고용 상황이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진짜로. 그래서 요게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에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니드햄이라는 곳에서 애플이 디즈니를 인수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리포트를 내놔가지고 재밌어서 한번 읽어봤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애플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 굉장히 강하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쪽으로 이제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둘이 뭉치면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왜냐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디즈니 플러스가 애플 디바이스에 어디에서든지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그 뭐 에코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은 뭐 더 좀 크게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데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제 애플이 그 애플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합쳐서 대략적으로 한 12.5억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디즈니는 뭐 디즈니랜드도 유치하고 뭐 유치할 수 있는 고객이 한 6억 명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돼버린다. 뭐 겹치는 숫자도 있겠지만서도, 그렇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항상 있는 그 가설 중에 하나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뭐 애플이 테슬라 인수하면 어떠냐, 뭐 진지하게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물 건너가긴 했죠. 근데 뭐 제시까지는 했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애플이 디즈니 인수를 한다고 하면은 저도 그 파워가 굉장히 세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 이유가 뭐냐면, 애플이 잉여 현금 흐름이 한 1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심심하면은 이런 게 좀 나온다. 뭐 사람들이 이제 한번 재미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있을 만한 얘기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는데, 뭐 좀 재밌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니발이라고, 이게 CCL, 영문으로 이제 CCL로 이제 종목 코드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미국 크루즈 기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최근 주가가, 올해는 당연히 이제 증시가 좋았으니까 올해는 좀 좋았고, 작년까지 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팬데믹 이후로. 근데 분기 예약 건수가 지금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어요. 근데 북미 지역에 한정된 얘기인데, 사실 북미를 넘어가면은 중국이나 호주는 신고가 경신 안 해도 원래 이제 북미보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북미가 지금 좀 부진했었는데 쫙 따라잡는다고 하는 게 카니발 전체 매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1월 달에 가격을 인상을 했어요. 티켓 가격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제 예약 건수가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크루즈 하면은, 저는 사실 생각나는 게 그 팬데믹 때 일본의 그 크루즈 정박해가지고 아무데도 못 가고, 그 사람들 그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막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야, 크루즈는 진짜 내 인생에 탈 일은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그것도 사실 다 잊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조금 다 잊고 다시 이제 여행이 풀리면서 크루즈도 많이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제 지인 중에 이제 뭐 은퇴하고 크루즈 타겠다 해가지고 막 돈 모으고 계셨던 분 계시거든요. 근데 팬데믹 딱 터지니까 크루즈 여행 못 가니까 그걸로 막 이제 고가의 뭐 이제 그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사시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어찌됐든 크루즈 같은 경우는 좀 로망도 있고 다들 한 번씩은 타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카니발 주가를 좀 보면 팬데믹으로 떨어졌던 2020년, 예, 이때가 90% 가까이 주가 폭락을 했고요. 그 안에 그 중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2022년도에는 60%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크루즈만 하는 회사다 보니까 호텔이랑도 다른 거예요. 뭐냐면 호텔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고객을 유입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좀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아예 크루즈는 진짜 수요 자체가 죽어버린 거죠. 다른 나라로 못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힘들었었는데 올해 초에 22.7% 올해 연초 대비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 한 해는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예약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아마 증평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건수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티켓 가격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티켓 가격을 인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매출이라든지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개선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적자다. 왜냐하면 이제 팬데믹 이후로는 거의 영업을 못했다 보니까 적자되고 지금 흑자 전환은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한번 이야기했던 버진 오빗이라고 하는 그 로켓 발사 회사,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급 휴가를 연장을 그 주초에 이제 하면서 투자를 못 받는다고 하면은 파산도 생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파산 절차를 밟아주는 이런 회사도 이제 고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 후반부에 나왔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버진오빅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좀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로켓랩이 좀 수혜가 될 수가 있는 게, 과거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이제 종목인데, 뭐 자세한 영상은 이제 또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소형 로켓 쪽에서는 이제 제 1위거든요. 그래서 누적 발사 건수가 한 33건 정도 되고요. 2위가 버진 오빗이었어요. 근데 2위 자체도 발사 누적 건수가 6건밖에 안 되고요. 성공률로만 따져도 로켓랩은 성공률이 93% 정도 됐었던 반면에 로켓랩은 60%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1위와 2위의 격차 너무 크다. 근데 그마저도, 그 조그만 2위마저도 없어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소형 로켓 시장은 로켓랩이 앞으로 좀 꽉 잡고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나지막히였던 그 로켓랩이 조금 버즈오빗을 인수해보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지금 그냥 객관적으로 따져도 별로인 것 같은 게,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발사대를 3개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상에서 발사하는 형식인 반면에 버진오빗은 이제 그 여객기로 미사일을 달고 날아가서 공중에서 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방식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운용하는 어떤 그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가지고 인수를 해도 쉽지가 않았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버진 오빗은 파산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애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애플에서 그 애플페이 레이터를 공개를 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할부죠, 할부. 이제 애플페이로 결제를 하고 할부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게 마스터카드랑 제휴가 되어 있는 카드들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6주 동안 4회에 걸쳐서 할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한국은 월급이다 보니까 월 단위로 몇 개월 이렇잖아요. 근데 미국은 주급이다 보니까 이제 주로 해서 6주 동안 4회 걸쳐서 할부로 납부를 하는데, 규모는 50에서 $10,000 정도까지, 최대 $10,000 정도까지 이제 대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저는 사용이 좀 많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게, 신용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신용 점수가 이제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용 점수가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용 점수가 없으면 뭐 신용카드도 절대 발급이 안 되고, 뭐 이제 아파트 사기도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 신용 점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대출 받을 때마다 신용 점수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용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내 폰에 있는 거고 쉽게 이제 그 할부를 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게 저는 사용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발표된 날 주가 많이 떨어지고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계 개발자 회의, 우리가 흔히 아는 WWDC라고 하는 이 회의가 6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걸로 날짜가 확정됐는데, 관례적으로 보면은 첫날 보통 이제 팀쿡 CEO가 이제 아이폰이라든지 뭐 아이패드 기존에 발매되어 있는 라인들 있잖아요. 요 라인의 신제품을 이제 발표를 첫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벽한,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신제품 라인, 신규 라인을 발표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뭐 XR, VR, 뭐 MR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하던데, 요 그 헤드셋 있잖아요. 그 요 헤드셋이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루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까지 계속 출시가 미뤄지고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신규 라인이 조금 공개가 될까 하는 그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멀기는 했지만 좀 기대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그랬고, 이제 지난주에는 또 마이크론이 이슈가 좀 있었는데 실적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예상치를 뭐 하회하다 못해가지고 적자 전환한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3억 달러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재고 평가 손실만 14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였었고요. 재고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뭐 다른 소매 쪽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쪽에서도 재고가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었고, 재고 쌓여가는 거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요 재고가 거의 뭐 이제 피크를 쳤다라고 봐야겠죠. 이 손실이 이렇게 발생을 많이 하면서. 근데 경영진이 굉장히 자신감을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재고 관련 이슈도 개선 중이고, 수급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도 지금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지금 투자자들이 이거 반도체 경기가 좀 바닥을 찍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안 그래도 뭐 이제 반도체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그런 예상을 하고 있던 차에 마이크론이 딱 거의 이제 트리거를 좀 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칠 거라는 예상을 하면서 그날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다 주가 좋았어요. 그래서 요게 또 그 중에 경영진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AI 서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챗GPT 관련돼서 이제 AI 쪽도 많이 관심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서버 같은 경우는 기존 서버 대비했을 때 D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서버 대비 8배 정도가 더 필요하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 한 3배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반도체 지수 ETF가 SOXX잖아요. 요게 작년에는 한 해 동안 한 3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연초 대비해서 지금 한 25%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아직 정고점까지는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요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각 기관들이 뭐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그 커버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기관들이 이제 실적 발표한 날 바로 다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뭐 하나하나 다 제가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반적인 제 느낌으로는 평가에 대해서는 요번 실적이라든지 자신감에 대해서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지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는 유지를 하는 좀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투자 의견 올리기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뭐 이렇게 조금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지난주에 좀 얘기가 있었는데, 그 계정 공유 단속하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득이 많을까 실이 많을까, 요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가입자 순증 예상치가 1,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계정 공유를 단속했을 때 이제 월가에서는 한 200만 명 정도 순증을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감소로 보진 않아요. 근데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200만 명이 뭔 소리야, 700만 명 정도는 순증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굳이 따지자고 하면 웰스파고 쪽인 것 같아요. 200만 명보다는 더 많은 수치가 순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더글로리도 마찬가지고 뭐 지난 주말에 나왔던 거 길복순도 마찬가지고 이런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게 해외에서도 먹힐 만한 작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고, 그리고 좀 성공률이 높아요. 저는 이 공식을 좀 아는 것 같은데, 이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노하우가 쌓이면서 앞으로도 더 적중률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시청자들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 시즌만 끝나고 그만 탈퇴할 것이냐, 그걸 잡는 게 이제 지금부터는 관건인데, 시리즈별로 계속 끌고 가는 이런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한국 컨텐츠만 말씀을 드리니까 야, 한국에서만 인기 많은 거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큰 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더글로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 먹혀요. 근데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요번에 만들었던 카지노를 한번 보시면 카지노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저 마지막에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근데 그게 해외에서 먹히겠냐고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그런 순수한 그 느낌이라고 하나 뭐지 하여튼 그런 감정으로 좀 보는 거지 해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까지 재밌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나르코스 같은 작품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글로벌리 먹히는 작품들을 만드는 게 넷플릭스의 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게 경영진이 이제 좀 그만 가입자로 괴롭혀. 이제 매출을 좀 봐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또 가입자 얘기만 했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가입자가 얼마나 느느냐, 줄으냐를 좀 사람들은 신경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관련돼서 또 하나 이슈가 그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TV 스트리밍으로도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이게 앱 개발자 중에 스티브 모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넷플릭스의 코드를 분석하다가 이제 뭐 TV로 틉니까? 뭐 이런 선택하는 걸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TV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을 나중에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냥 넷플릭스 가입하면 덤으로 줄게요. 뭐 예를 들어서 쿠팡 플레이처럼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좀 진지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요거를 과거에 예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넷플릭스가 과거에 이제 DVD만 대여하던 시절에 이제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덤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DVD 대여 이제 가입한 사람들한테 스트리밍 서비스를 공짜로 볼 수 있도록 해줬어요. 물론 옛날 영화들이었었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모뎀이었으니까 막 하루 종일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불편함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시작한 서비스를 개발해가지고 발전시켜가지고 지금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을 넷플릭스가 뭔가 향후에 좀 크게 키워볼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제 넷플릭스 지금 스트리밍으로만 이게 장악한 IP들을 가지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 이제 지난주에 말말말 제가 요거 가끔씩 좀 특이한 말들을 한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 이런 것들 소개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일론 머스크를 또 꼽고 싶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챗GPT 개발을 6개월 정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너무 불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저기에서 막 유수의 기업들이 다 달려들다 보니까 발전이 더 빨리 되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AI 전문가 과학자들도 좀 이런 발언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생각보다는 너무 무서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뭐 그 발언 나왔을 때 조금 뭐 폭락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런 이슈를 만든 것 같아요. 참, 그나저나 이제 일론 머스크가 4월 달에 지금 중국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임 총리 리창을 만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리창 총리가 그 상하이에서 당서기 하던 시절에 그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를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나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가 향후 이제 리창 총리의 이제 횡보에 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지금 시장에서 이 신임 총리를 보는 시각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상하이 기가팩토리도 유치를 했고 당서기 시절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친기업적인 행보를 많이 보였으니까 지금 앞으로 중국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데 그런 친기업적인 활동 펴지 않을까? 증시에는 당연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기대감이 조금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래도 시진핑 주석이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완전히 혼자 다 이제 그 컨트롤을 할 텐데 그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 한마디로 좀 꼭두각시 같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시각도 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그 앞에 이제 그 친기업적인 횡보를 좀 보였으면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직 성사된 것은 아닌데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리창 총리를 만나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나오면은 또 한번 업데이트를 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는 주요 이슈들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요. 뭐 이제 4월 3일 오늘이죠. 이제 월요일 날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난주는 이제 공식 제조업이었었고 이번에는 이제 뭐 민간 기업이라든지 중소형 기업들 차이신 제조업의 PMI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예상치가 51.7이고요. 전월치가 51.6이었는데 이것도 공식 제조업만큼 잘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돼서 한번 지켜볼 만 하고요. 그리고 밤에는 미국의 ISM 제조업 PMI 지수 발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쭉쭉 있어요. 화요일 날은 미국의 채용 공고, 그리고 수요일은 ADP 고용 변화, 그리고 무역 수지도 있고 뭐 이제 비제조업 PMI도 있고요. 목요일은 뭐 지금은 매주 중요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실업률이랑 비농장 급여 이렇게가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금리 인상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용 지표들이 많이 발표를 해서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4월 7일은 이제 미국이 부활절로 휴일입니다.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그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오늘은 좀 길게 했네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